브라만 좌파 대 상인 우파예요. 이거 좀 말이 안 맞는 말인데 그죠? 서로. 예. 그 질서가 이제 끝발이 다 됐다. 어. 줄 잘 서라 한국. 자 이제 60년대 미국을 생각하면 저희 씨 나가 지금 선생님 지금 60년대 지금 한국이 근데 이대로는 진짜 소멸돼요. 난민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인권은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다 상대적인 거예요. 고변 자체가 그런 말할 자격이 없어요. 본인 자체는 결혼도 안 하고 엔조이만 하지 않습니까? 정영돈의 제목 없음 TV Teach me. 오늘의 선생님은 말이죠. 제가 너무 뵙고 싶었던 분입니다. 유튜버들의 유튜버 김지현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외에 기타 등등. 기타입니다. 네. 어쨌든 미국의 그 전통적인 보수라고 하면 한미 동맹, 그다음에 뭐 미일 동맹 이런 어떤 중국을 견제하고 아시아의 어떤 그 드디어 동맹들을 나오는구나. 되게 중시하는 게 전통적인 그 보수파이잖아요. 네. 지난 그 트럼프 정권부터 또 최근에도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이 뭔가 군을 주둔하고 어떤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가치에 대해서 예전만큼 크게 보지 않는 듯한 계속 발언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거는 맞아. 좀 그러면 전통 공화당이랑 다른 것이 아닌지 여기 어떤 취지로 이러고 있는 것으로 이 정치하시는 분들은 보고 있는 것인지 정치하시는 분은 아니고. 그러니까 정치학을 공부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야. 아, 나는 이런 질문 안 하는데 그 정도 깊이가 없어서.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전통 보수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많이 떠오르는 게 레이건이죠. 그렇죠. 예, 레이건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은 슈퍼파워고 그리고 미국이 이제 정말 뭐 리더십을 발휘를 해갖고 온 세계. 네. 그리고 사실 레이건 때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이제 막 소련하고 경쟁을 하면서 결국 이제 레이건이 물러나고 얼마 안 돼서 소련이 해체가 되고 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한테 특히 보수 이쪽 사람들한테 레이건은 엄청난 영웅이겠다. 엄청난 영웅이에요. 아이돌 그 자체예요. 그렇겠네. 물론 뭐 비판도 많이 하지만 그래서 민주당 사람들 중에서도 레이건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레이건 데모크렛 뭐 이렇게 말을 한 경우도 있거든요. 데모크래. 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미국의 뭐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보면은 훨씬 이해가 쉬워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는 이제 5만 군데 가서 다 개입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뭐 어디 뭐 분쟁 났어 하면 가기도 하고 많이 약간 그 17세기, 18세기 영국 같아요. 지금 미국이 여기저기 막 다 식민지 건드렸던 것처럼 지금 막 힘으로 막 여기저기 다 지금 뭐 오지랖 떨고 있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인데 원래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은 그냥 우리끼리 사는 게 제일 좋아. 물론 서부 개척해갖고 국토를 영토를 확장하고 네. 이건 있지만 아메리카 대륙 안에서 하고 세계로 뭐 나가고 식민지 이런 거는 안 해. 그랬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이제 이임사를 보내요. 자기가 내려가면서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 이런 거에 상관하지 마라. 그래 1, 2차 세계대전도 미국이 처음에 참전 안 했잖아요. 안 하려고 했죠. 하긴 했는데 마지막에 했지만. 마지막에 1차 세계대전 정말 마지막에 했고 하와이 그 진주만 때문에 한 그 거고. 2차 세계대전 때 예. 식민지에서 독립을 해서 민주주의를 꽃피운 나라 이거 자부심이 되게 커요. 그런데 미국 대통령 중에서 몇 명 안 되는 정말 제국주의적인 행보를 보인 사람이 딱 2명이 있어요. 한 명이 윌리엄 맥켄리라는 대통령이고 또 다른 한 명이 테오도어 루즈벨트라는 대통령. 루즈벨트 많이 들어봤는데. 네, 루즈벨트 2명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아는 프랭클린 프랭클린? 딜라노 루즈벨트는 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있었던 네. 사람이고 여기서 말하는 테오도어 루즈벨트는 이 FDR의 먼 친척이긴 하지만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 그때 인물이에요. 윌리엄 맥킨리라는 인물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네. 별명이 관세 킹이야. 관세. 네, 테리프 킹. 이야, 진짜 트럼프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6월에 인터뷰를 했는데 네. 맥킨리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미국 대통령 중에서 제일 저평가된 사람 중에 한 명이 맥킨리다. 정말 훌륭한 대통령. 따봉. 따봉 너무 오래된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요즘 뭐 킥이다, 칠이다. 뭐 아, 이런- 칠. 예,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지금 행보가 맥킨지랑 똑같네. 좀 비슷하죠. 예. 네, 관세 막 이리저리 때리고 본인이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롤모델로 삼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미국은 원래 이렇게 밖에 나가서 막 하고 뭐 이런 거 싫어하는 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딱 보면 식민지를 필리핀 정도? 그게 맥킨리 때예요. 아. 네, 스페인하고 전쟁을 해서 필리핀, 뭐 프레토리코 이런데. 예. 그러고서는 2차 세계대전 때 본의 아니게 세계 패권 국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하죠. 이걸 어떡하나. 국제 질서라는 걸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고서는 고안을 하고 논의를 해갖고서 만들어낸 게 사실은 현재의 국제 질서예요.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할 때 국제사회 하면 정글이야. 그러잖아요. 예. 힘에 의해서. 예.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그렇죠. 어느 정도의 어떤 기준 같은 건 좀 마련해 질서를 그렇죠. 마련하자. 그래서 나오는 게 유엔이에요. 근데 유엔 좀 약간 양아치 아니에요, 쌤? 양아치보다 아무 힘이 없죠. 상임이사국 5개국? 네. 예. 5개국이 쥐들이 뭔데 그 위에 있냐고. 자기들 중에 한 명이라도 안 되면 안 되고 막 이런 거잖아요. 처음에 얘기할 때는 그럴 의도까지는 아닌데 네. 서로 간에 전쟁을 하는 걸 막자라는 의도도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거부권이라든지 이런 거죠. 그리고 야, 저거 국가라고 하는데 저게 국가라고 봐야 되냐? 뭐 이런 국가들 사실은 많았고. 방금 톤 되게 좋았어요. 아, 쌤. 그래요? 국가냐 저게? 왜냐면 전쟁 끝나고 막 국가가 쏟아지니까. 근데 어쨌든 그 전엔 정말 약육 강식 제국주의 국가면 가갖고선 막 뜯어 먹어도 뭐 그냥 하라 뭐 이러던 거 말고 나름의 어떤 질서는 좀 만들자 하고 나온 게 이제 유엔인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법치주의. 그러니까 미국이 자기들이 해보고선 괜찮다 생각했던 걸 여기다가 투영을 한 거예요, 국제사회에. 미국은 이제 그 법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문헌법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게 사실은 미국이잖아요. 성문. 그러니까 헌법이라는 거를 이제 딱 적어놓고 거기에 맞춰갖고서는 이제 국가를 운영하고 이런 것들을 네. 했듯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했더니 나라가 부강해졌잖아요. 그러면서 법적인 부분을 우리가 적용을 하자. 그래서 뭐 국제사법재판소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국가 간에 분쟁이 있을 때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재판소 이런 걸 만들자. 그 정말 중요한 게 또 뭐냐면은 자유무역이에요. 근데 이 새끼들 요즘 안 그러잖아요. 자유무역을 추구를 했죠. 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나온 건 아니고 훨씬 더 나중에 나오지만 1995년에 이제 WTO가 설립이 되면서 그때 우루과이 때문에 난리 났었잖아요. 쌀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그랬어. 막 쌀 들어온다고. 우리나라 망한다고. 그거 이제 WTO를 만들기 위한 이제 그쵸, 그 그때도- 가트라고 해서 네. 네, 그런 그래 많이 뭐죠? 가트. 맞아. 네, 그래서 이제 좀 회의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이 막 이런 건 이제 그 우루과이 라운드가 그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는 이제 WTO를 만든 거예요. 자유무역 세계화 얘기를 하면서. 근데 다 지금 사실 무너지고 있잖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엔 뭐 하는데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 그래 유엔 진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그리고 뭐 거부권 행사하면 끝이니까 네. 5국가들이 사이 좋을 때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다들 지금 뭐 안 쓰레기니까. 좋으니까 네, 뭐 네. 되는 것도 없고 네. ICJ도 있고 ICC라고 있거든요. 형사재판소. 거기서는 지금 뭐 푸틴 대통령, 네타냐후 총리 이런 사람들 네. 체포영장 네. 나오고 그랬는데 뭐 아무도 신경 안 쓰잖아요. 그거. 집행을 할 수가 없는 네, 그런 형식적인 상황인 것들이 거죠. 좀 있죠. 네. WHO에서도 탈퇴하지 않았나요, 미국이? 탈퇴한다고 얘기를 네, 했고 아직 안 시간은 했죠? 좀 걸려요. 그러니까 WHO? 탈퇴한다고. WHO? WHO 세계보건기구. 네, 거기도. 코로나 때 미국이 WHO에 많은 기여를 함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선언도 되게 늦게 네. 했고 그렇지 그때 맞아. 네. 예. 코비드라고 하죠 보통 영어로. 네. 코비드 19이라고 하는 것도 좀 더 직설적으로 네. 중국 말하면 그거 왜 안 붙이냐? 기관이 맞아. 중국화됐다라고 비난을 한 맞아요. 거죠. 네. 지금 우리 고변이 지금 계속 불편해합니다 이런 얘기. 아 그래요? 아니요, 이게 1대1로 얘기 좋아합니다. 1대1로 그거는 내 비판할 게 되게 많은 건데 1대1로. 제가 거기에 대한 그건 없습니다. 제가 뭐 예. 그래서 근데 어떤 이 국가 개념을 어쨌든 이 미국을 위시한 우리 서구권에서 이거를 정립을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근대적인 국가의 개념이네. 그렇네. 중국은 전통적으로 이제 중화잖아요. 자기 이제 중국이 세계 중심이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 각 나라를 대국 소국으로 나뉘어요. 기본적인 개념은 물론 주권을 중시한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만약에 이게 팍스 아메리카나 뭐 이러잖아요. 팍스 아메리카?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어떤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미국 경찰이 되는 그런 세계 질서를 얘기하는 건데, 중국은 이제 팍스 시니카를 이제 주창을 하죠. 중국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런 어떤 기조를 얘기하는 건데, 중국이 중심이 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미국이 중심이 되는 게 우리나라 국익엔 좀 더 부합하는 면이 많다. 왜냐면 중국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를 지금 소국으로 너무 봐요. 구독자를 의식한 멘트 아니에요? 중국 왜냐면 틱톡 많이 하시잖아요. 틱톡은 제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딥시크 쓰시고. 근데 어쨌든, 저런 네. 질서를 네. 2차 세계대전 재밌다. 후에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미국하고 뭐 서구가 주도를 해서 사실 만든 그렇네. 건데. 그래 얼마 안 됐네. 2차 네. 세계대전 이후에 그렇네. 그래서 80년 동안 유지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거를.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평화로운 시기를 지냈어요, 우리가. 생각보다. 그래. 예. 뭔 소리 뭐 전쟁 얼마나 많았냐 뭐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강대국끼리 쾅쾅 붙어갖고선 세계가 막 참화가 되고 막 그렇죠. 이런 그런 건 건 없었다고요. 웬만하면은 안 하려고 그러고 미국하고 소련도 서로 간에. 그렇죠. 그런데 그 질서가 이제 끝발이 다 됐다. 그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럼 어떻게 돼? 민주주의 다음에 뭐가 있어? 뭐 알 수 없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 거고, 중국의 불만은 사실 그거예요. 니네가 좋아서 니네가 만들었지 우리가 이렇게 언제 하자 그랬냐 그런 거죠. 사실 그 당시에 여기에 이제 함께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참여를 했었던 거는 현재 중국이 아니거든요. 대만이었죠. 네. 그래서 중국은 사실은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도 자기들의 어떤 국내적인 그런 시각으로 보거든요.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이 위에 있고, 그렇죠. 네, 옛날처럼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이 중국을 따라와야 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투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시스템을, 미국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사실은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 요새 이제 미국이 중국을 이제 때려잡고 있잖아요. 뭐 관세부터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아 근데 말 나온 김에 요즘 네. 관세 너무 심하게 때리고 네. 있잖아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도 자기네들 이제 들어오는 물가가 비싸니까 그쵸. 자기네들 그 경제에도 악영향이 일 텐데 너무 심하게 때리는 거 아니에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을 찍어준 사람들이 네. 전통 공화당에서 약간 벗어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많이 들은 러스트벨트 노동자들. 아 저게 이렇게 요쪽 말하는 거잖아요, 선생님. 요쪽. 그 5대5 요 근처 네, 요쪽에 하고 요렇게. 저기는 대체로 민주당을 찍던 데예요. 그러니까. 네, 왜냐면 네. 노동자들 많이 있고 그렇죠. 거기가 뭐 제조업의 근간이 되었던 그렇죠. 곳이고 네. 뭐 디트로이트라든지 이런 자동차, 막 네. 철강 뭐 이런 데잖아요. 근데 그게 깨진 게 2016년 선거였죠. 그런데 왜 그렇게 됐을까? 되게 흥미로운 얘기들 뭐 이론들이 많은데, 피케티라고 있어요. 토마 피케티라고 프랑스 경제학자예요. 네. 되게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2018년에 논문을 낸 게 하나 있어요. 네. 근데 이 논문의 제목이 뭐냐면은 브라만 좌파 대 상인 우파예요. 이거 좀 말이 안 맞는 말인데 그죠? 서로. 예. 왜냐면 브라만 하면은 우리가 인도 카스트 카스트 제도에서 최고의, 제일 예. 최고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계급인데. 자, 이제 60년대 미국을 생각하면 저이씨. 나가! 지금 선생님 지금 60년대 지금 제일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요. 다시 한번 준비를 해보고. 예, 60년대? 60년대 제조업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미국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당연히 저기 공장 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오고 그러면은 아이들 교육을 시키고 넉넉하게 삶을 유지를 할 수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고, 그리고 노조가 있고 노조가 도와주기도 하고 이거를 뭐 얘기를 들어준 민주당도 있었고, 그렇죠. 딱 그 그림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네. 근데 80년대 후반 90년대 들어서면서 미국이 네. 뭐 예를 들면 나프타라든지 뭐 이게 캐나다 멕시코하고 이제 했었던 자유무역 협정이죠. 네. 그리고 세계화 바람 막 불고 그러면서 원래 민주당 편, 그러니까 우리 편을 들었었던 민주당 의원이라든지 대통령들도 세계화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공장들이 노동력이 싼 곳으로 옮겨가고 우리는 공장은 갔더니 닫았고 살기가 너무 어려워졌어. 그렇죠. 네. 그러는데 여전히 이 밥상머리 교육과 뭐 여러 가지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성장을 한 이제 자기의 자녀라든지 그 세대는 나이를 먹고 난 다음에 자기들은 이제 굉장히 윤택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부유층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은 약간 또 왼쪽에 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 노동자 얘기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기들이 뭐 변호사가 돼 있고 의사가 돼 있고 하니까 아버지가 공장 가서 뭐 돈 벌어온 걸로 교육을 잘 받아갖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끌고 오는 이슈들은 환경, 소수자, 인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브라만 좌파. 지금 아직까지 제조업 쪽에 남아갖고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어진 이 러스트벨트에 있는 노동자들이 우리의 편이라고 믿었던 민주당의 주류가
이런 사람들 바뀌어버린 거예요. 와. 그러네. 너무 화나잖아. 환경, 인권. 근데 공화당은 여전히 계속 무슨 뭐 법인세 낮춰야 된다, 뭐 기업 얘기하고 금융, 뭐 월스트리트 얘기하고 있으니까 쟤네도 우리 편 안 들어주는데 어디서 부동산업을 한 그 어프렌티스로 유명해진 트럼프라는 인물이 와서 내가 니네 마음 알아. 너네가 우리나라의 근원인데, 네. 저 민주당 좌파 애들, 뭐 공화당 뭐 지금 현재 기득권 세력 니네 말 안 듣잖아. 내가 얘기해주겠어. 이러니까 네. 열광하는 거죠. 그렇네. 네. 제대로 파고들었네. 네. 되게 똑똑하다 트럼프. 똑똑하죠. 음. 근데 그게 지금은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도 다 비슷비슷한. 그러니까 요즘 유럽도 다 거의 맞아요. 우익 쪽이 네네. 극우 쪽이 굉장히 정당을 많이 잡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재밌는 게 프랑스 같은 경우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마린 르펜 같은 경우. 네. 근데 마린 르펜이 얘기하는 게 마들렌? 마린, 프랑스의 유명한 여성 정치인이죠. 마린 르펜이 이끄는 정당, 우리가 보통 극우 정당이라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네. 이민자, 뭐 이슬람들 쫓아내야 된다는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산업이나 경제 정책은 노동자들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선생님 말씀하셨던 자와 우가 시간에 따라서 사회적인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개념이 자꾸 섞인다라는 얘기가 네. 그런 의미였군요. 그래서 지금 뭐 독일도 뭐 나치당인가? 다시 막 네, IF대라고 해서 네. 독일 대안당이거든요. 네. 네. 근데 나치당은 아닌가 보죠. 네오나치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하도 그 정당의 이제 특징이 네, 극우니까. 예, 조금 너무 많이 막 이제 뭐 이민자나 뭐 이슬람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차별하고 뭐 쫓아내야 된다 얘기를 하니까. 근데 지금 여론조사 2위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 개인적으로 한번 개인의 의견 처음입니다. 제목 없음 TV에서 제목 없음 TV 3분 토론 선생님 좀 진행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분 토론. 아, 네. 자 이민 이민. 시리아나 이런 데서 많이 갔잖아요. 네, 난민이죠. 난민, 네. 난민들을 많이 받았어. 네. 그래서 사회 질서가 지금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너졌어. 그렇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요. 난민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저는 단호하게 안 받는 것을 찬성합니다. 왜요?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우리나라 난민 요건이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네. 난민을 인정받는 게 1년에 몇 명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뭐 북한 이제 탈북자들, 그다음에 뭐 일부 뭐 오는 불법 체류자들 문제만 해도 사회 이슈가 되는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막 100만 명씩 이민이 난민들이 발생해서 그 사람들이 뭐 스웨덴으로 가서 막 갱단을 만들고 독일 이슬람을 가서 막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걸 어디까지 받아줘야 되는가? 반대 의견 있습니다, 선생님. 네. 인권을 네. 무시하면서 네. 사실 저도 난민을 반대긴 한데 약간 콘텐츠만 예, 콘텐츠 때문에 이거는 사실 자업자득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아요. 예, 왜냐면 지네들이 식민지 시대를 만들어 놓고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땅을 지도를 지네끼리 막 다 마음대로 이렇게 끊고 하면서 이렇게 난민이 발생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얘네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게 만든 그러니까 원죄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풀어야 된다. 예, 저는 이런 반박을 한번 펼쳐볼까요? 그럼 만약에 네. 뭐 왔어요. 온 네. 사람들 사회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한국식으로 동화를 시켜야 될까? 아니면은 이들의 문화를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지키도록 우리가 용인을 해줘야 되느냐? 물론 그들의 뭔가 문화를 버리도록 우리가 강요할 것은 아니지만 로마에 가면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 나라의 법과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난민을 인정할 수 없다. 그 범위를 벗어나는 어떤 그 자기의 어떤 그 정체성 주장은 뭐 다른 데 가서 해야죠. 자기 나라 가서 해야지. 그게 만약에 종교적인 문제면 이게 종교의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그 나라의 문화를 어떤 침해하는 수준까지 다다른다면 인정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니 왜 말씀하셨던 세속주의인데 왜 유럽은 다 세속주의잖아요. 세속주의? 예. 아하 나 이렇게 저급한 토론자와 제가 지금 이렇게 토론을 해야 됩니까? 네? 인권이라는 거는 사실 아니 세속주의는 네. 그 종교도 인정을 하고 다 그 사람의 정체성도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정치에 종교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 그건 아니죠. 우리 진행자님은 네. 종교 얘기를 물어봤는데 지금 논점을 자꾸 흐트리시면서 같은 말이에요. 예? 종교를 지키는 종교를 보호하는 것도 인권이잖아요. 예. 인권은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다 상대적인 거예요.
아하.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받아서 이 전체적인 사회의 평균적인 어떤 그 사회적인 수준, 질서의 어떤 유지 이런 것들이 훼손될 수 있다면 그건 결국 인권의 평균적인 그 가치 레벨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권 침해 아닙니까? 원래 살던 사람들은. 아, 하향 평준화가 되니까. 그럼요. 보수네. 예. 저도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다른 반대를 만약에 그러면은 어. 제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어요. 네. 그럼 하루에 5번 이제 절을 메카를 해서 네. 네, 향을 절을 해야 돼. 수업 시간이 걸려요. 선생님, 저는 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갔다 오겠습니다. 허용을 해야 될까요? 근데 그날이 수능이에요? 수능 때는 안 되지 않을까? 아니 근데 그거는 예를 들면 우리가 배 아프면 화장실 보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건 그거를 아닙니까? 교내 그 규칙으로 정해달라고 해. 종교의 자유를 네. 위해서. 법 위에 종교가 있을 수는 없죠. 그렇죠. 법치주의 국가인데. 근데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종교가 먼저죠. 그러면 그게 먼저인 곳으로 가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미국 멜팅팟 그랬잖아요. 매팅 봐요? 멜팅팟. 미국으로 들어오면 모든 사람들이 미국화가 돼야 되는 그런 약간 그렇죠. 같은 이민을 받는 사회라고 해도 미국은 멜팅팟이야 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고 네. 캐나다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뭐 샐러드 볼이다. 그리고 그 안에는 다 살아있잖아요 재료들이. 그래서 다문화를 굉장히 중시하는 캐나다. 미국은 미국식으로 동화되는 걸 중요시했어. 했는데 사실 여기도 뭐 다문화가 중요하다, 뭐 각각의 전통이나 문화 이런 거 인정해줘야 된다 이 목소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멜팅파가 맞아요? 샐러드 볼이 맞아요? 근데 뭐 그 두 개가 뭐 꼭 답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우리나라라고 한다면 사실 뭐 이민의 문제가 아직은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뭔가 정책을 정한다고 한다면 지금 인구 감소에 뭔가 대응할 수 있는 이민 정책이 뭔가가 중요할 것 같고. 근데 만약 그래서 이슬람에서 500만이 들어왔어요. 네. 수용 가능한 선을 받아야죠. 500만이 만약에 한 번에 들어온다면 받으면 안 되죠, 당연히. 아 이슬람은 아예 안 된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이슬람을 거절한다기보다는 어. 그 어떤 곳에서 온다고 해도 어. 뭐 100만 이상, 수십만 명 이상의 이민을 받을 지금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은 되지 않는다.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통일을 대비해야 되고 지금 인구 감소를 대비해야 되는 거지. 뭐 우리가 지금 박애주의적인 정신으로 어떤 그 지금 이민을 뭐 난민 상태인 어떤 그 난민자들을 받아서 세계 평화와 그들의 어떤 개인적인 복지를 책임져야 될 의무는 없잖아요. 그거는 국가의 의무가 아니지. 한국이 근데 이대로는 진짜 소멸돼요. 그렇죠. 네. 2070년 되면 아니 뭐 거의 3분의 1로 줄 거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요. 지금. 아니 고변 자체가 그런 말할 자격이 없어요. 본인 자체는 결혼도 안 하고 예? 엔조이만 하지 않습니까? 예? 삶을 엔조이한다. 이게 진짜 그 앞뒤가 다른 거 아닙니까, 쌤? 그러게요. 예. 쌤하고 저하고는 난 둘 났어. 예, 둘 났어. 난 둘 났어. 우리는 그래. 이게 지금 전부 다 지금 전 세계가 좀 우경화되고 있잖아요. 자국 우선주의 이런 분위기가 왜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을까요? 근데 아까 진짜 그 난민 그 문제 때문인가요? 유럽은 그게 굉장히 커요. 예. 네, 유럽에서는 그 이슈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이게 좀 살만하면은 사람이 여유로워지니까 예. 좀 난민 들어와도 불쌍한데 봐주지 뭐 이렇게 됐는데 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사실은 굉장히 타격이 컸고 다 쉽게 말하면 살기가 힘드니까 좀 더 우리를 더 챙겨주는 정치인을 찾게 되는 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둔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국을 좀 먼저 챙기는. 그렇죠. 특히 선진국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그러면 관세 얘기를 이제 좀 네네네. 해보겠습니다. 지금 너무 때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그 러스트벨트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미국한테 있어서 가장 상징적인 산업들이 있어요. 자동차, 햄버거. 햄버거도 있고 철강. 그래요? 그렇죠. 그럼요. 카네기. 카네기 홀 가보셨어요? 단위를 못 가봤어요. 좋아요. 저도 못 가봤어요. 네. 혹시 가보셨나 해서. 그러니까 이 철강이라든지 석유. 자동차라든지 석유도 물론 많지만 뭐 사실은 건국의 그런 느낌은 아닌가? 그렇죠. 근본의 네, 느낌? 그러니까 미국 경제 산업을 이제 이끈 주도적인 상징 같은 게 사실은 자동차, 그렇죠. 철도. 철강, 뭐 그렇죠. 그런 이제 근간 산업들이. 네, 그게 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니까
여기부터 때리는 거죠. 야, 이거 우리잖아. 우리죠. 딱 걸리죠. 트럼프 일기 때 때렸었어요, 우리한테. 네. 그랬는데 우리가 그래도 우리 동맹국인데 우리를 뭐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해갖고 그 때릴 수 있냐. 그래서 우리는 쿼터를 줘요. 얼마 이상 수출하는 것, 그러니까 미국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세를 안 물리고 그걸 넘어가면 관세를 물린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던 철강의 수치가 좀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뭐 철강을 예를 들어서 100kg 까지는 무관세인데 그쵸, 그런 식이죠. 101kg부터는 이제 관세 네. 때리겠다. 네네네. 아. 그런 식으로 했는데 요번에 나온 거 보면 그런 얘기, 그러니까 아예 딜 같은 거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예 쿼터 자체가 없다. 네, 그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거를 얘기를 하면서 또 뭔가 협상을 하려는 태도일 수도 있죠. 캐나다랑 멕시코랑은 지금 벌써 25%씩 때는 맞았잖아요. 지금은 유예한 상태예요. 아, 그래요? 네.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2월 14일인가요, 오늘? 예, 2월 14일 날 촬영하고 있는데 컨텐츠가 나갈 때쯤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세를 지금 이렇게 막 세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는 트럼프가 뭘 이렇게 지가 원하는 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캐나다, 멕시코랑은 뭐가 있을까? USMCA라고 해서 나프타를 좀 개정한 자유무역 협정이 있어요. 멕시코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미국을 상대로 해서 굉장히 무역 흑자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 등쳐먹는다 그래갖고. 아니 그러니까 지네들이 싼 값에 쓰는 거지. 그렇죠. 뭐 그건 있죠. 네, 뭐. 그리고 뭐 다른 국가들이 그러니까 멕시코에 갖고 투자해갖고 여기서 생산한 다음에 미국으로 보내고 네. 뭐 이런 방식. 그것도 꼴보기 싫고.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유무역에서? 그리고 멕시코가 인건비가 싸니까 가는 네,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아니 자유무역주의 지들이 하자 그랬던 거잖아. 그 싼값에 들어오는 노동력 때문에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러스트벨트가 이제 황폐화되면 디트로이트 특히 그쵸. 그래서 황폐화가 이런 되고. 지역을 다시 재건하고 미국 노동자의 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국 우선주의로 지금 바꾸고 있다. 그런 분위기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 또. 네. 근데 또 제조업 분야에서 미국이 좀 너무 뒤처졌다라는 위기감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배를 못 만든다면서요, 미국이. 네, 배를 지금 많이 못 만들고 있는 이유는 1920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미국에서 존스법이라는 게 통과가 돼요. 존스법. 네, 그 1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막바지에 1차 세계대전 참전을 하고 나서 유럽에 이제 뭐 군사라든지 뭐 물자들을 보내는데 이게 배가 모자라갖고 외국 배를 이제 빌어갖고서는 하더라. 그래서 미국도 이제는 선박이나 이런 걸 많이 만들어야 돼. 그러면서 이제 보호무역을 한 거야. 보호주의를 채택한 거죠. 네. 그래서 미국에서 왔다 갔다 하는 배들은 미국에서 생산이 돼야 되고 미국 사람이 선장이 돼야 되고 미국이 소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안 되게 잘 나갔어요. 2차 세계대전 때 막 찍어내고. 근데 미국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잘 살게 되고 막 제조업의 인건비 비싸지게 되고 그러니까는 조금 힘들어지죠. 네, 그러면서 또 레이건 대통령 들어와갖고 이제 보조금 주고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끊어요. 이제 너무 저기다 보조금 주고 뭐 산업 정책 이렇게 주는 거 우리 취향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쇠락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지금? 그래서 지금 한국 측에 얘기하는 게 미국의 군함 같은 거 이런 것들 이제 MRO라고 그래요. Maintenance, Repair, Overhaul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맡기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뭐 하나가 저기 어디 조선사나 필라델피아. 인수하고 네, 필라델피아. 미국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조선사를 사버린 거지 하나에서. 아니 만약에 이렇게 우리 관세 안 내리면 우리 배 안 만들어줘?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쉽게 생각하나? 지금 이게 이제 그 미중 갈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왜냐면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에도 지금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미국 정계에서 정말 지금 양극화가 너무 심해갖고 하나도 얘네들이 동의하는 게 없는데 유일하게 동의하는 거 하나가 중국 때리기. 그런데 결국은 그러면 우리는 중국하고 좀 붙어야 되나? 왜? 왜냐면 미국에서 워낙 이제 관세 때리고 저쪽 가서 만들어야 되면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그러면 좀 더 싸고 가까운 중국하고도 좀 교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와 진짜 더럽게 어렵다. 쉽지 않다. 근데 최근에 들어가고 제가 느끼는 거는 그 미국의 국무부에서 하는 방송이 있어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고. 한국 관련된 그가 있거든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코리아 해갖고 있는데 네. 거기서 유튜브 채널도 있어요. 네. 근데 보면은 뉴스를 주로 전달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전문가 외교안보 쪽의 사람들 한 2명 불러갖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최근의 논조는 정말 되게 대놓고 얘기하네 싶을 정도로 줄 잘 서라 한국.
만약에 노골적으로 저렇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스탠스는 어떻게 되지? 이미 오래됐어요. 근데 예전에는 네. 너희의 선택이지. 근데 뭐 결과도 네의 선택이고 이런 식으로 했다면 지금은 잘 서줄. 이게 그거잖아요. 이제 어차피 우리나라는 위치상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미국도 이제 태평양을 맞두고 같이 있는 어려운 지정학적 위치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뭐 어디에 서느냐는 우리나라가 2차 대전 이후로는 계속 있었던 문제인 것 같고, 중립을 설 것이냐 미국에 설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되게 그 고민이 많았잖아요. 예전에는 그 얘기했어요.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지금은 그게 굉장히 뭐 환상에 가까운 얘기고, 경제도 그렇고 안보 측에서도 되게 중요한 여러 가지 뭐 경제 상품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엮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표적인 게 반도체죠,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라도 미국은 이제 계속적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가 들어갈 거예요. 아니 그렇게 되면 와 이건 미국이 지금 너무 깡패 아니에요? 전 세계를 상대로 지금 얼음장을 놓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은 사실 아까 뭐 국제 질서니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조금 우리가 뭐 손해라도 그래도 우리가 리더니까 뭐 약간 이건 있었거든요, 태도상으로는. 근데 지금은 이제 미국도 약간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뭐 약간은 아니고 사실은 대단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중국을 두고 뭐라 하냐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에게 들어선 진정한 의미의 라이벌, 도전자. 소련은 사실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국 경제가 뭐 박살이 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그러면 미국이 뭔가 이 압박을 주거나 영향을 끼치거나 뭐 이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관세도 분명히 영향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사실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고 이런 거는 미국이 제재를 엄청 많이 가했잖아요. 근데 중국 자체가 사실은 코로나 봉쇄를 너무 오래 했고, 그렇지. 예, 그리고 저는 사실 중국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니까 부동산에 너무 좋친 뭐 그런 그렇죠. 정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골맞던 게 터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은 미국뿐이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뭐 한국도 이제는 중국이 우리가 옛날 생각했던 것처럼 가서 물건 만들고 팔 수 있는 데가 아니라. 인도, 베트남 많이 가잖아요. 네. 그리고 중국은 경쟁자죠, 이제 한국. 그렇지. 네. 근데 만약에 쌤 그럴 수도 있나요? 미국이 지금 다 지금 관세 때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캐나다, 멕시코, 예를 들면 일본, 우리나라 막 이런 식으로 관세 때리는 맞은 애들끼리 이렇게 팀을 짜가지고 그래 해려 그럼 우리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뭐 조를 짤 수도 있을까요? 캐나다, 멕시코, 한국, 일본 막 이런 식으로 될까? 아니 이제 미국한테 너무 꼴배기 싫어하면. 근데 다들 사실은 근데 멕시코가 경제적으로 워낙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고 캐나다는 어쨌든 그래도 미국하고 파이브 아이즈 해갖고 거의 혈맹에 가까운 이제 그런 수준이고. 근데 막 51번째 주가 되어라 막 너무 모욕적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나 너무 뭐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너무 있지? 모욕적이죠. 그 얘기는. 네. 그렇게 얘기하는 발언하는 의미가 뭘까요? 의도가. 트럼프의 어떤 그 개인적인 특성이 어떻게 그런 요새 그런 뭔가 창의적인 그 뭔가 이 발상을 많이 하더라고. 그린란드를 뭐 사겠다. 돈으로 사겠다. 가자지구를 미국이 장기 소유하겠다. 하겠다, 보유하겠다. 그린란드 보시면 여기 있지만은 사실은 이게 덴마크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근데 덴마크보다는 오히려 이 북미 쪽이 더 가까워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이고 요새 기후변화 때문에 녹잖아요. 네. 저쪽이. 그러니까 항로가 계속 많이 생기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제 이쪽 막 북극 항로를 차지를 하려고 막 하고 있고 중국도 사실은 저쪽을 이제 계속 가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가까워요, 그린란드가. 여기에 이제 러시아나 이제 중국이 계속 왔다 갔다 막 한다. 신경 쓰이게 한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그린란드를 자기네 아니 가고 있으면 그렇게 좋겠죠. 따지면 괌 사이판 줘야지. 지리적으로. 괌 사이판에 미군이 있잖아요, 지금 미군이.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저기도 자치령 덴마크 자치령인데. 그쵸. 그러니까 지금 캐나다도 51번째 주가 되라는 이런 얘기는 뭐 하는 의도가 뭘까요? 그게 말이 되나? 캐나다한테 왜 저렇게까지 모욕을 줄까? 이건 트루도가 너무 미운가? 뭐 그 생각도 있고. 만약에 캐나다인이라면 뚜껑이 열릴 것 같아. 그럼요. 저런 치욕적인 얘기를 수장이 도대체 트럼프라는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왜 어떻게 저런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돼갖고 네. 세계가 이렇게 다 뒤집어지지 했었는데 네. 지금은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가장 원하는 사람이라고 봐요.
근데 실제로는 사업가니까 자기는 자기 보험 오욕주의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트럼프 부동산이 전 세계에 있으니까 본인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그런 거인 척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진심이라고 봐요. 왜냐면은 네. 1980년대에 88년인가 뭐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호소리 때. 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자비를 들여갖고 뭐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보스턴 글로브 여기다가 전면 광고를 내요. 일본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에다가 왜 우리가 우리 군인들을 보내갖고 도와주고 있냐 안보를. 쟤는 얼마나 아주 부자인데. 오래된 생각이네요. 굉장히 그거는. 오래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미군 철수하겠다는 얘기가 근데 그게 그냥 그냥 갑자기 한 얘기 나오거나 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저런 부자 나라들, 우리를 그러니까는 등쳐먹는 나라들, 굉장히 오래된 생각이고 그 생각을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미군을 철수해 트럼프가 근데 우리도 국방비 그 돈 더 못 올려줄 거야 이제 빼 대신 그럼 우리 핵 만들 거야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할까요? 쉽진 않을 거예요. 국제 질서가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한반도 핵은 안 돼라는 것을 고수하는 것이 맞은 얘기인가? 그건 저도 사실은 의문은 있어요. 네. 그 부분은. 근데 우리가 핵 개발을 막 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제재도 들어올 수가 있고. 아니 왜냐면 미군을 철수한다고 그러면 우리도 뭘 줘야지 그쵸. 동맹국인데 전문가들이 지금 하는 얘기는 완전 철수는 아닐 거다. 동맹국 중에서 베이징과 가장 가까운 데가 사실은 한국이기 때문에 대신에 이쪽이 이제 대만이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뺄 수는 있다. 좀 줄여서 대만으로 이쪽 뭐 필리핀이나 뭐 이쪽으로 배치를 한다든지 뭐 호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러면은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래서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나라도.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핵을 개발한다는 얘기는 너무 급진적일 수 있고 그러면 사실 중국도 가만히 안 있을 거고 물론 이렇게 해도 중국은 싫어하겠지만 전술핵 재배치를 해달라. 그 얘기는 할 수 있지 않냐. 미군이 필요한 게 결국 그런 핵 우산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그렇게 이렇게 지금 뺀다 만다 뭐 우리가 뭐 원할 경우에는 니네가 말을 듣지 않을 경우는 뺄 수 있다라고 하는 스탠스에서는 저는 이게 급진적이지 않고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봐요. 핵 개발은. 제가 다른 분들 박사님들 모시고 얘기해 보니까 핵 만드는 거는 순식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국제 정세에는 우리한테 불리할 수 있다. 뭐 다른 서방 국가들에서도 제재가 들어올 수도 있고 미국이 허용했는데 뭔 상관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그건 또 다가 아니니까 그래서 복잡한 이슈이기는 한데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만약에 주한미군이 철수할 거라면 우리는 핵 개발하겠다를 공식적으로 던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니까 딜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하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너무 땡큐죠. 트럼프라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핵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북한의 핵을 갖고 굉장히 위협적이라고 느낀 적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북한이 뭐 지네 정권 지키려고 그런 거고 쓰겠냐? 네. 썼다가는 쟤네도 다 그냥 다 죽는 건데. 쓰겠냐 설마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쓰겠냐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고 사실 좀 더 강하게 공격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그게 뭐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거 자체가 싫어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억제 역할을 했던 것은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핵이었거든요. 핵이라는 것이 한 국가가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얼마나 이게 큰 힘이 되는가.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야 우리도 핵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북핵이 굉장히 갑자기 좀 위협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선생님. 자기가 당선되면 우크라이나 전쟁 하루 만에 종전시키겠다. 근데 지금 하루 만에 종전시킬 거라고 믿는 사람은 없었는데 이제 빨리 어떻게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또 푸틴하고 사이가 좋으니까 라고 생각들을 했죠.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만큼 자기가 바이든이 이제 질질질 끌고 있는 이거 난 끝낸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근데 끝낼 생각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잖아요. 대체로 미국 대통령들이 두 번째 임기 때는 뭔가 업적을 남기고 싶어요. 레가시 뭐 이런 거. 내가 두 번째 임기니까 평화상을 한번 받아보는 건 어떨까라는 얘기가 있어요. 본인이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우리는 그러면은 북한 이슈를 통해서 노벨 평화상 하지만 그거보다 사실은 그렇지.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 그리고 중동 쪽 이거를 해결을 짓는다면은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근데 선생님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상식이 아니고 그냥 제 짧은 생각으로는
이렇게 전쟁 터지고 있는 게 미국한테는 좋은 거 아니에요? 왜냐면 석유도 많지, 자원도 많지. 이렇게 되면 이쪽으로 팔아먹으면 훨씬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잖아요.